자, 이제 광합성 두 번째, 이제 암반응, 명반응, 우리 순서대로 이제 해보도록 합시다. 앞에서 이제 여기를 배우기 위한 약간 사전 작업. 앞에서 이제 전체 개괄적인 부분을 배웠고, 이제 실제로 이제 세세한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광합성의 과정에서 명반응부터 봅시다. 그러니까 반드시, 명반응에서는 반드시 이제 빛이 있어야지 일어나는 반응이고, 빛이 필수고, 명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물이 들어가야 되고, 명반응의 산물로는 발생을 하는 게 일단 산소가 발생을 하고 ATP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NADPH가 발생을 한다. 요 세 가지가 명반응의 산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틸라코이드 막이 바로 명반응의 장소에 해당이 되는 거고, 빛에너지를 흡수로 해서 ATP, NADPH를 생성.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니네들. 이거 NADH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어디에서? 호흡 과정에서 나오는 수소 조효소고, 여기서는 NADPH예요. 자, 얘를 생성을 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자, 물이 분해가 돼서 뭐가 발생을 합니까? 산소가 발생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의 광분해를 보게 되면은, 광분해, 빛에 의해서 분해가 된다는 의미겠죠? 명반응 과정에서 빛에너지에 의해서 물이 분해가 되는 것으로 수소이온하고 전자 산소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물이 분해가 되면서 수소이온 전자 2개, 2분의 1 산소 분자가 반개, 그러니까 산소 원자 하나가 발생을 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산소는 광합성의 부산물로 6O2만큼이 발생이 되고, 전자는 타이라코이드 막의 전자 전달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누구예요? NADPH로 가서 NADPH를 생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 타이로코이드 막에서 빛을 흡수해서 튀어나온 전자가 이 전자 전달계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우리 ATP를 만들어내는 그 앞에 우리 호흡 과정을 보면은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 수소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해서 농도 기울기를 만들고, 화학적 쌈투에 의해서 ATP를 합성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전자 수용체가 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휠과 루벤은 아까도 나왔었지, 그치? 산소가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요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로부터 산소가 나온 거냐, 아니면은 누구로부터? 물로부터 나온 거냐라고 하는 거를 두 사람이 실험을 했다란 말이에요. 즉, 엽록체 추출액에 옥살산 철, 저기서 옥살산 철 3은 삼가철을 넣고 시험관 안에 공기를 빼내서 이산화탄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빛을 비췄더니만 일단은 산소가 발생을 했고요. 옥살산 철이 옥살산2로 환원이 됐대요. 전자 하나를 얻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다가 자, 보면은 빛 에너지 흡수로 물이 분해가 돼서 결국에는 산소가 발생을 하고, 옥살산 철이 환원이 됐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어디선가 전자가 나왔고, 이 전자를 옥살산 철이 받아서 3가 양이온이 2가 양이온으로 변했다는 소리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물의 분해로 방출된 전자를 받아 옥살산 철 2가로 환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누구한테서 온 게 아니다. 이산화탄소가 없는 상태에서 산소가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물은 어디서 왔느냐? 추출액이니까 이 안에 수분은 들어가 있겠지,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루벤이 실험을 했어요. 이게 좀 더 정확하죠. 이거는 자기방사법을 이용을 하는 건데, 클로렐라 배양액에 산소 동위 원소 18산소로 표시된 물과 18산소로 표시된 이산화탄소를 각각 공급을 해서 발생하는 산소를 분석을 했더니만 18산소로 표시된 물에서 18산소가 발생을 했고, 이산화탄소에서는 그냥 O2가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확실하죠. 자기방사법을 통해서 산소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온 거다? 물에 있는 산소로부터 오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거를 바로 알아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물의 근원이 어딘지를 봤고, 자, 이다에
관계랑 전자 전달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관계라고 하는 거는 타이라코이드의 막에서 이 광합성 색소가, 즉 엽록소 A, B가 단백질과 결합해서 복합체를 이룬 상태예요. 그러니까 엽록소가 단독으로 있는 건 아니고 엽록소 플러스 단백질이 합쳐져서 일종의 키트와 같은 상태, 보통 이제 아세이라고 하는 이런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은, 자, 반응 중심 색소, 이게 엽록소겠지 결국에는. 예, 반응 중심 색소의 엽록소와 그 다음에 그 주변에 틸라코이드가 아니라 카로티노이드 계열 색소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1차 전자 수용체로 구성된 반응 중심과 이를 둘러싼, 그러니까 지금 반응 중심 색소랑 1차 전자 수용체로 되어 있는 반응 중심, 그 다음에는 이를 둘러싼 안테나 색소 같은 경우에는 보조 색소겠죠. 우리 앞에서 했던 카로티노이드죠. 네. 자,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색소들로 이루어져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종류는, 자, 반응 중심 색소가 흡수를 하는 빛의 파장에 따라 관계 1과 관계 2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주로 어떤 파장의 빛을 흡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 1, 관계 2예요. 자, 관계 1은 반응 중심 색소가 P700 나노미터의 빛을, 그러니까 적색광 중에서도 700 나노미터의 빛을 가장 잘 흡수하는 엽록소 A로 구성된 게 관계 1. 그 다음에는 관계 2는 반응 중심 색소가 P680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파장이 680 나노미터의 빛을 가장 잘 흡수하는 엽록소 A. 둘 다 엽록소 A는 맞고, 대신에 P700은 700 나노미터의 빛을, P680은 680 나노미터의 빛을 흡수를 해주게 돼서 편의상 관계 1을 P700, 관계 2를 P680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 스트로마의 막에 관계라고 하는 색소 단백질 복합체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 관계 안에 보면은 1차 전자 수용체, 처음으로 나오는 전자를 받게 되는 수용체가 있고, 반응 중심 색소, 여기 엽록소가 되겠죠. 그쵸? 엽록소 A에서 전자가 튀어나와요. 뭘 받으면? 빛을 받으면 전자가 튀어나와요. 물리에서 했던 일종의 광전 효과 같은 개념이겠죠. 빛을 받아서 그 빛 에너지에 의해서 반응 중심 색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가 튀어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막을 투과해 있는 막 단백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때 빛을 받아서 튀어나오는 요 전자는 일종의 광전자고, 이 광전자는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나왔기 때문에 고에너지 전자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애가 전자 전달 수용체를 지나면서 뭔가로 합성이 될 겁니다. 그게 이제 ATP겠죠, 결국에는. 자, 그러면 전자 전달계에서 에너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크게 빛이 좀 강할 때 일어나는 비순환적 광인산화랑 빛이 비교적 약할 때 일어나게 되는 순환적 광인산화라고 하는 두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관계와 전자 전달계에서의 전자의 흐름은, 자, 비순환적인 전자의 흐름, 그래서 이걸 비순환적 광인산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순환적 전자의 흐름은 순환적 광인산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순환적 광인산화.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서 선생님이 인산화라고 하는 거는 ATP를 합성을 하는 거를 인산화라고 했죠. 인산을 붙이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인산화면은 빛에 의해서 ATP를 합성을 하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비순환적 전자는 보통은 빛의 세기가 강할 때요. 빛의 세기가 보통 강할 때 비순환적 광인산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관계에서 방출된 전자가
비순환, 다시 원래 나왔던 그 관계로 되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순환, 순환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관계에서 방출된 전자가 전자 전달계를 거쳐서 자, 최종적으로 이 전자 수용체가 NADP 플러스에 가서 전달돼서 누가 만들어져요? NADPH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는 막 전자 전달 효소 시토크롬 A, B, C 뭐 이런 거 배웠었는데 그 과정은 지금 빠진 것 같아요. 보니까. 자, 보면은 일단은 맨 처음에 스타트가 보면은 1차 전자 수용체 관계 1, 관계 2, 관계 1하고 관계 2가 다 있는데 비순환적 광인산화에서는 관계 2와 관계 1이 모두 다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계 2에 있는 P680에서 빛을 받아서 전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관계 1에서도 P700에서도 빛을 받아서 전자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 봐봐. 여기서 처음에 튀어나온 전자는 1차 전자 수용체가 전자를 받아요. 여기서 빛을 통해서 튀어나온 광전자겠지?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튀어나온 전자는 전자 수용체와 전자 전달계를 거치면서 여기서 뭘 만들어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했었던 누구랑 똑같아? 그 마이토콘드리아의 내 안에 있는 바탕질에서 바깥쪽으로 수소이온을 계속 내보내줬었잖아요. 전자 전달계가 일종의 능동 수송을 해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자 전달계에서 이 광전자를 갖고 튀어나온 에너지를 갖다가 에너지를 쓰면서 수소의 농도 기울기를 형성을 합니다. 수소의 농도 기울기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 전자 전달계에서 일종의 뭐가 일어나는 거야? 능동 수송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수소 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만들어내면은 화학적 삼투를 통해서 ATP를 여기서 합성을 해내요. 그러니까 ATP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 과정으로 갈 때 여기서 뭐를 지나는 거예요? 수소 이온의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뭐를요? ATP 합성 효소를 통과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ATP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전자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전자가 튀어나왔으니까 하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전자를 메꿔줘야 되는데 그 전자는 누가 메꿔주냐면은 여기서 물이 광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수소이온과 산소 분자 반개와 전자 두 개가 떨어지는데 광분해 과정에서 나온 요 전자가 여기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빛을 받아서 튀어나왔고 비어있는 전자는 광분해 과정에서 나온 물을 분해하면서 나온 요 전자가 어떻게 된다? 공급이 된다. 그리고 이때 발생한 산소는 바로 외부로 방출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어차피 관계 1에서도 똑같이 전자가 튀어나와요. 관계 1에서도 전자가 튀어나오고 얘도 1차 전자 수용체를 지나요. 그러면서 얘도 전자 전달계를 지나옵니다. 똑같이 전자 전달계를 지나오게 되는데, 자, 얘 전자 전달계를 지나오면서 NADP 플러스랑 수소랑 결합을 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NADPH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다시 튀어나갔잖아, 전자가. 전자 B지. 전자 B는 거는 아까 관계 2에서 능동수동하고 온 전자가 다시 여기 채워지는 거고, 이 전자는 빛을 받아서 다시 고에너지 전자가 되는 거고, 그 고에너지 전자를 가지고 결합해서 NADPH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2에서 시작된 전자가 관계 1로 전달이 되는 거고, 관계 2에서 빠져나온 전자는 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물의 광분해 과정에서 나온 전자가 계속 보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1이 빛에너지를 흡수하면 P700에서 고에너지 전자가 나오고, 얘가 NADPH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전자를 받고 얘가 비는 거는 물이 분해되면서 공급을 해주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반복을 하는데, 여기서 튀어나온 전자가 최종적으로는 다시 관계 2로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관계 2로 돌아오지 않고 누가 받아가? NADPH가 받아가요. 그러니까 비순환적
이 전자 흐름, 광인산화 과정에서는 ATP도 생성이 되고 모두 만들어져요. NADPH도 만들어지고 산소도 만들어지게 되는 요게 비순환적 광인산화,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의 종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1차 전자 수용체에서 관계 2에서 관계 1로 넘어가는 요 과정에서 바로 ATP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순환적 전자 흐름, 순환적 광인산화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순환적 광인산화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관계 1에서만 일어나요. 자, 관계 1에서만 일어나죠. 아까 비순환적에서는 관계 2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관계 2, 관계 1 지나서 전자가 이동을 했는데, 순환적 전자 흐름, 순환적 광인산화에서는 전자 1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 순환적 광인산화는 비교적 빛이 좀 약할 때 일어나요. 비교적 빛이 약할 때 순환적 광인산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순환적 전자 흐름은 관계 1일만 관여해요. P700에서 방출된 고에너지 전자가 NADP 플러스에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NADPH가 안 생겨요. 전자 전달계를 거쳐서 다시 P700으로 되돌아와. 그러니까 나갔던 전자가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얘는 순환적 전자 흐름 또는 순환적 광인산화라고 얘기를 해주고, 광인산화라는 말을 붙이는 거는 결국엔 뭐가 만들어진다? ATP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광인산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전자 전달계에서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만들어서 ATP를 합성을 한다. 그러니까 순환적 전자 흐름에서는 뭐예요? 물도 분해가 안 돼. 광분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광분해 산물로 나오는 전자가 원래 비순환적 광인산화에서 빠져나간 전자를 채워주는 건데, 여기서는 전자가 필요가 없다란 말이죠. 왜? 다시 되돌아오니까. 따라서 순환적 광인산화에서는 뭐만 합성이 된다? ATP만 생성이 돼요. NADPH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는 산소도 안 나와요. 딱 ATP만 생성이 되는 게 바로 요 순환적 전자 흐름, 순환적 광인산화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광인산화, 자, 빛에너지의 흡수로 형성된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이용을 해서 ATP를 합성을 해주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은 인산화가 일어나게 되는 이 과정은 뭐랑 똑같아? 이 마이토콘드리아의 산화적 인산화 과정하고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만들어낸다 라고 되어 있는데, 빛에너지를 흡수한 관계의 반응 중심 색소 P700, P680 두 개에서 방출된 전자가 결국에는 전자는 고에너지 전자란 말이에요. 결국에, 그죠? 고에너지 전자에 해당이 되는데, 이 전자가 전자 전달계에 전자 운반체를 차례로 환원하면서, 전자 운반체를 환원시킨다는 소리는 전자 운반체한테 전자를 주고 받고 주고 받고, 그러니까 받고 주고니까 환원됐다 산화됐다 환원됐다 산화됐다 하는 거고, 이때 받고 주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어디다 써? 능동수송을 하는 데 쓰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전달되는 동안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일부 전자 운반체가 수소이온을 어디로? 스트로마에서 타이라코이드의 내부로 능동 수송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어디가 더 높아요? 타이라코이드 막 내부가 어디? 밖에 있는 스트로마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타이라코이드 막의 내부의 수소이온의 농도가 스트로마에 비해서 높아져서, 그러니까 pH가 낮아지는 거지, 타이라코이드 막을 경계로 수소이온의 기울기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똑같아요. ATP 합성 요소는 화학적 삼투에 의해서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큰 타이라코이드의 막 내부에서
스트로마 쪽으로 수소 이온이 일종의 촉진 확산이 되는 화학적 삼투가 일어나면 이쪽에서 ATP가 만들어지는데, ATP가 만들어지는 쪽은 타이라코이드 막 내부가 아니라 밖에 있는 스트로마에서 바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면은 전자 전달계를 보면 여기서 관계 P680에서 전자가 튀어나와. 그러면은 여기서 제 1차 전자 전달 효소 거치고, 그러면 전자 전달계를 거치면서 여기서 뭐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수소 이온의 농도 방향을 봐야 돼. 잘 봐야 돼. 이 타이라코이드 막 내부를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밖에 있는 수소 이온을 안쪽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관계 1 P700이 빛을 받게 되면은 여기서 또 전자가 튀어나오잖아요. 이 전자는 누구한테 가는 거냐? 바로 NADPH하고 수소이온이 결합을 해서 바로 NADPH를 만드는 데 쓰는 거고, 그럼 이 수소이온은 어디서 오느냐? 이 수소이온, 바깥에 있는 수소이온은 여기에서 ATP 합성 효소를 지나온 이 안쪽에 있는 효소가 이 바깥쪽으로 나게 되면 얘네들이 여기다가 수소를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 ATP 합성 효소를 빠져나온 수소가 다시 내부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얘네들이 다시 NADPH하고 결합을 해서, NADP 플러스랑 결합을 해서 NADPH를 만들어내는데 사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광분해 과정이 일어나는 거는 막 내부에서 물이 분해가 되고, 여기서도 다시 수소이온을 좀 공급을 해주죠. 물이 분해돼서 나오는 수소이온이 다시 또 여기 타이라코이드 막 내부에 pH를 낮춰주는 데도 쓰고, 이때 튀어나온 전자는 관계 2의 비순환적 광인산화 과정에서 전달이 되고, 여기서 분해된, 물 분해된 산소는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호흡이랑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호흡 과정에서는 호흡의 산화적 인산화는 자, 어디가 막간 사이 공간하고 내막하고 보면은 수소 이온의 농도가 어디가 높아? 막간 사이 공간이 누구보다 커요? 막간 사이 공간이 내막 안쪽보다, 그러니까 바탕질보다 크잖아요. 그죠? 막간 사이 공간이 수소이온의 농도가 바탕질보다 더 큰데, 여기서 이 광합성의 광인산화 과정은 이 수소이온의 농도가 어디가 커요? 타이라코이드 막 내부가 누구보다 더 커야 돼? 스트로마보다 더 커요. 그래서 확산되는 게 타이라코이드의 막 내부에서 스트로마 쪽으로 이렇게 화학적 삼투가 일어나고, 얘는 막간 사이 공간에서 안에 바탕질 쪽으로 이렇게 수소이온의 화학적 삼투가 일어나기 때문에 두 개를, 과정은 똑같은데 원리도 똑같고, 수소이온이 이 능동수송으로 이동하는 것까지 전자전달기를 거치면서 거의 다 똑같은데 이동하는 장소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을 맨날 낚시로 이 막간 사이 공간에서 이동을 한다라고 나오는 보기가 잘 나오기 때문에 두 개를 좀 여러분들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전체 과정에서. 하다 보면은 막 헷갈리거든? 이것도 이거 같고 저것도 저거 같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두 개를 잘 구분을 해 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은 뭔 말인지 알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 한번 쌤이랑 봅시다. 자, 다음은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물의 광분해 과정을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물이 광분해되는 과정에서 물이 가지고 있는 뭐가 밖으로 나가게 됩니까? 바로 산소가 나가게 되니까 간을 O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광합성의 명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가 않은 것은, 그나마 명반응은 좀 쉬워요. XO, XO, XO예요. 자, 틀린 거 봅시다. 명반응은
스트로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타이라코이드 막이죠. 네. 네, 타이라코이드에서 일어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관계의 반응 중심에는 한 쌍의 엽록소 B로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관계의 반응 중심 색소는 엽록소 A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P1, 그러니까 관계 1은 P700, 관계 2가 P680 맞고,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는 관계 1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비순환적에는 관계 1하고 2가 다 관여를 해주는 게 맞죠. 그러니까 P680의 관계 2랑 P700의 관계 1이랑 여기서 튀어나온 전자가 1로 가고 여기서 나온 전자는 NADP, H를 만드는 데 쓰이기 때문에 1, 2가 다 관여합니다. 순환적 전자 흐름에서 물 분해 안 돼요. 즉 산소가 나오는 경우에는, 즉 산소는 어느 경우에만 발생을 한다고요? 산소는 비순환적 광인산화에서만 나와요. 네. 자, 비순환적으로 일어나는 인산화 과정에서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소는 ATP 합성 효소를 통해 타이라코이드의 내부에서 스트로마 쪽으로 확산이 되죠. 그죠? 그러면서 ATP가 합성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한번 광합성의 명반응의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서 전자를 처음 제공하는 전자 공여체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처음으로 제공하는 애는 물이에요. 물이 광분해 되면서 P680한테 전자를 주는 거니까 공여체 주는 애는 얘고, 최종 전자 수용체는 바로 NADP 플러스가 최종적으로 전자를 수용을 해주게 됩니다. 수용을 한 상태가 NADPH예요. 이렇게 쓰면 안 돼. 수용 전 상태를 써줘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비순환적 전자 흐름과 비순환적 광인산화 과정을 나타냈대요. 자, 나는 스트로마와 타이라코이드의 내부를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가가 타이라코이드 내부죠. 여기가 타이라코이드 내부고, 나가 바로 스트로마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스트로마. 그럼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물질은, 기억이 어디 있을까요? 기억은 물이죠. 여기서. 물의 광인산화 과정을 나타낸 거니까 기억은 물이고, 그 다음에 니은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물질은 바로 NADPH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A는 지금 튀어나온 게 전자죠. B도 여기서는 관계 2고 여기가 관계 1에 해당이 되는 거지. 여기가 관계 2, 여기가 관계 1이고, 튀어나온 B는 바로 뭐예요? 전자에 해당이 되는데, 전자 다 포함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이 A는 관계 2죠. 관계 2고, 그다음 B는 관계 1이에요. ATP 합성 요소가 ATP를 합성을 하려면, 자, pH가 어디가 높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수소 이온이 여기 타이라코이드 막 내부에서 스트로마 쪽으로 나가니까 여기가 pH가 더 낮아야죠. 수소 이온의 농도가 높아야 되니까. 바깥쪽은 pH가 높아야 되는 거니까 어디가 더 높아야 됩니까? 나가 pH가 더 높아야지 가능하겠죠. 그죠? 자, 이제 앞에서 명반응을 했고, 이제 안반응, 즉 이제 탄소 고정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호흡 과정에서 TCA 회로가 나왔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칼빈 회로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전 과정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탄소 고정 과정, 이제 안반응에 해당이 되는데, 안반응은 자, 엽록체의 스트로마에서 이산화탄소를 환원을 하는 거예요. 환원한다는 소리는 수소를 갖다 붙여서 포도당을 합성을 하는 전 과정이 바로 안반응에 해당이 되고요. 이때 바로 명반응의 산물인 ATP와 NADPH를 수소 공급해주는 NADPH를 이용을 해서 켈빈 회로 등의
연속적인 반응이 일어나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으로 환원이 됩니다. 자, 이게 호흡에서는 각 과정에서 NADPH가 몇 개의 생성이 되고 FADH2가 몇 개의 생성이 되고가 중요했는데 안 반응해서 얘가 몇 개 생성이 되는지는 몰라요.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무한 일어나기 때문에 한 사이클링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서 개수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켈빈 회로는 자 1956년에 켈빈하고 벤슨이 방사성 동위 원소로 표지된 이산화탄소를 이용을 해서 유기물이 생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밝혔대요. 그럼 켈빈 벤슨 회로라고 해야지. 지분이 켈빈이 좀 더 큰가? 자, 그래서 클로렐라를 배양을 하면서 방사성 동위 원소 14탄소로 표시된, 자기 방사법 쓴 거지? 자, 표시된 14방사성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하고 빛을 비췄대요. 그리고 그 시간마다 시간이 계속 끄는 거야.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중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뭐가 생겼고, 뭐가 생겼고, 뭐가 생겼고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간 거죠. 끊고 끊어서. 자, 그래서 클로렐라 일부를 채취해서 광합성을 정지를 시킨 뒤에 클로렐라에서 생성된 물질을 추출했어요. 추출해서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전개를 시키면 여기서 쭉 이렇게가 생성이 된 거고, 다시 얘를 돌려서 이렇게 전개된 물질에서 다시 전개를 한 거예요. 얘가 뭘로 됐나. 그러니까 결국에 이 안에서 선구 물질, 후구 물질을 밝혀낸 거죠. 결국에는 어느 게 어느 걸로 변했고 하는 거를 요 안에서 밝혀낸 거다. 그러니까 총 분리된 게 하나, 둘, 셋, 넷, 5개고 다시 돌려. 근데 여기 안에서 다시 쪼개보니까 각각 물질들이 여러 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분리된 물질을 밀착을 시킨 다음에 14탄소를 포함한 물질만 나타냈더니 알라닌, 글루탐산, 시트르산, 세린, 글라이신, 아스파탐산, 얘네들은 다 뭐예요? 아미노산이에요. 전부 다. 얘네들은 아미노산이고, 자, 보니까 PGAL이라고 하는 물질, 3PG라고 하는 물질, 그 다음에는 6탄당 인산이라고 하는 물질, 설탕, 뭐 이렇게가 있었고, 얘는 30초간 노출시켰고, 얘는 3초만 했더니만 3PG가 딱 하나만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그 다음 간격으로 3초 뒤에 끊었더니만 뭐가 하나 나왔어. 그러면은 얘가 나왔고, 그 다음 얘로부터 뭐가 만들어졌고, 다시 끊어보면은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없던 물질이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뭐가 만들어졌는지의 과정을 짧은 시간 간격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3초만 잠깐 노출을 시켰더니만 3PG라고 하는 물질에만 3인산 글리세르산이에요. 이거 원래는 얘를 다 명칭을 예전에 했었었는데 그냥 요새는 명칭까지 외우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최초 산물이 3PG야 결국에. 그래서 탄소 고정 과정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이 3PG. 그 전까지 뭐가 안 나오다가 3초 때 3PG 나와. 30초간 노출을 했었을 때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광합성의 탄소 고정 반응에서 14 이산화탄소로부터 3PG가 합성된 후에 다양한 중간 산물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탄수화물, 여기서 설탕이 있는 이유가 원래는 여러분들 포도당을 최초로 합성을 했다가 보통 입에서 저장을 할 때 과당하고 합쳐가지고 설탕 형태로 저장을 하니까 이거는 저장되는 형태라서 설탕이 생긴 것 같아요. 보니까 다양한 중간 산물들, 그러니까 요거를 더 짧게 쪼개면서 중간중간에 뭐가 생겼나를 계속 확인을 해서 켈빈 회로를 만들어 낸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래서 켈빈 회로는 탄소를 고정하는 과정, 그 다음에는 3PG의 환원, 이게 최초 산물이죠. 광합성에 방금 했던. 그 다음에는 RUBP의 재생의 3단계로 구성이 되어 각 단계는 다 어디에서 일어나요? 스트로마에서 일어나고 여러 효소들의 작용으로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도 탄소의 개수가 중요하겠죠, 결국에. 자, 탄소 고정 과정은 처음에 이산화탄소가 5탄소 화합물인 RUBP랑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산화탄소가 쑥 들어오면 이산화탄소가 회로상에서 들어오는 RUBP
RUBP. 리블로스 이인산인가? 이름이 그럴 거야, 아마. 내 선생님 기억에. 자, 그래서 RUBP가 이산화탄소랑 결합을 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6탄소 화합물이 된 다음에 얘가 6C에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고 6C에서 3PG로 만들어지는데 딱 보니까 탄소 3개짜리 같지? 그치? 근데 6개 있어야 되니까 2개의 3PG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산화탄소 3분자가 고정이 되면은 결국에는 얘가 몇 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6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한 분자당 몇 개 만들어지는 거야? 3PG가 2개가 만들어지는데 이산화탄소 3분자가 고정이 돼버리면은 곱하기 3이 돼버리니까 총 63 같잖아. 3PG가 몇 개가 생기는 겁니까? 3개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겠죠. 자, 3PG가 얘가 2개가 나오니까 총 6개. 왜 3개야? 이렇게 하나당 2개가 나오니까 총 3개가 들어가면은 6개가 나오겠죠. 곱하기 6.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때 루비스코라고 하는 효소가 작용을 해주게 됩니다. 3PG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루비스코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3PG가 환원이 되는 거예요. 명반응에서 공급받은 얘가 ATP하고 NADPH를 이용해서 3PG가 3탄소 화합물인 PGAL이라는 걸로 변해요. 이때 들어가는 게 바로 ATP도 들어가고 이 과정에서 NADPH도 이 안에 이제 공급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PGAL은 몇 탄소 화합물이에요? 지금 보니까 얘도 똑같이 3탄소 화합물에 해당이 되는 3C, 얘 3PG도 3탄소 화합물에 해당이 되는 3C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 3분자당 얘가 6분자가 생기고 PGAL도 똑같이 6분자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탄소 개수가 똑같으니까. 생성된 PGAL 6분자 중에서 한 분자의 PGAL은 빠져나와서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포도당 합성에 이용이 되는 거고, 네. 포도당 합성에 이용이 되는 거고, 나머지 5분자는 다시 뭐가 되는 겁니까? 이 과정에서 RUBP가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봐봐, 이산화탄소 3개당 지금 생성되는 게 총 6개의 3PG, 6개의 PGAL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PGAL이 3C란 말이에요. 근데 포도당은 6C잖아요. 탄소 6개짜리잖아. 그치? 6C에 6탄당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 포도당 한 분자를 만들려면은 PGAL이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2개가 필요한 거죠. 그럴 거면은 이 과정이 몇 번 일어나야 돼? 2번이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산화탄소 결국에는 6개가 들어가서 얘 몇 개가 만들어지는 거고 12개 만들어지고 12개 만들어져야 PGAL이 2개가 나오면서 포도당 한 분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RUBP랑 이산화탄소 결합을 해서 6탄소 화합물 되고 6탄소 화합물에 의해서 최초 산물이 결국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예, 3PG라고 하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3PG가 PGAL로 변하고 PGAL이 다시 RUBP를 변해요. PGAL이 빠져나온 애는 포도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제로 RUBP는 5탄소 화합물에 해당이 될 거고 이산화탄소 하나를 받아들여서 6탄소 화합물이 되는 건데 3개가 들어오면 얘도 몇 개가 생기는 거니? 결국엔 3개가 생기는 거고 얘도 3개가 들어가서 같이 결합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개수를 잘 봐야 돼. 하나가 들어간 거냐 3개가 들어간 거냐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는 한 사이클링 도는 거를 이산화탄소 3개 들어가는 걸 기준으로 해서 봅니다. 자, 그러면 이 RUBP 재생 과정 전체 칼빈으로 한번 봅시다. 자, PGAL 5분자가 그리고 여기서 하나 썼잖아. 지금 남아있는 게 그러면은 5개의 PGAL이 나오게 되는데 이 PGAL이 뭘로? RUBP 3분자로 전환이 되고 그러면은 얘가 몇 탄소 화합물이야? 3탄소 화합물이니까 3, 5, 15에
15개 탄소, 근데 5탄소 화합물 3개니까 15탄소 맞죠? 자, 따라서 이때 뭘 쓰는 거예요? 바로 ATP의 소비가 이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ATP 쓰는 과정이 2번 나왔지? 아까 3PG에서 PGAL로 바꿀 때 NADPH하고 ATP 썼고, 그 다음에는 PGAL 남은 걸로 RUBP 환원할 때 ATP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 과정을 자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자 처음에 칼빈 세로로 이산화탄소 세 분자가 들어오면 여기서 RUBP 세 분자가 바로 누구랑? 이 이산화탄소랑 결합을 해요. 5탄소 화합물이고 얘는 1탄소니까 합쳐주면은 6탄소 화합물이 되는 거죠. 결국에 여기서 6탄소 화합물이 몇 분자 만들어지는 거야? 세 분자가 중간에 하나 만들어지고요. 얘가 3탄소 화합물 3PG 6개로 바뀌게 됩니다. 어차피 탄소 개수는 총 몇 개예요? 18개가 되는 거죠. 15개, 3개 들어갔으니까. 이때 3PG가 뭘로 바뀌어요? BPGA라는 중간 산물로 한번 바뀌고 얘가 PGAL로 바뀌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BPGA로 바뀔 때 ATP를 6개를 쓰고 그다음에는 요 BPGA에서 6개의 NADPH를 쓰면서 PGA를 6개로 바뀝니다. 알겠죠? 자, 3PG 6개에서 ATP 6개 쓰고요. 그 다음에 NADPH가 6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 붙어 있는 얘까지 총 수소 몇 개 들어가는 거야? 12개 들어가는 거예요. 12개가. 여기서 이거 6개, 이거 6개 합쳐서. 자, 그래서 6PGAL이 생성이 되고 6PGAL은 3탄소 화합물이거든요. 이것도 3탄소고 여기서도 3탄소. 탄소는 어차피 처음만 들어오고 들어오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상태에서 한 개의 PGAL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는 5개의 PGAL을 갖다가 다시 RUBP로 만들어 주는데 ATP를 3개를 씁니다. 그러니까 켈빈회로 한 번 돌릴 때 사용하는 총 ATP의 개수는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9개가 필요한 거죠. 9개가 필요한 거고 들어가는 NADPH는 몇 개가 들어갑니까? 6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PGA 3탄소라 얘가 몇 개가 있어야 되니까 2개가 있어야 되니까 칼빈회로가 2 사이클링, 그래서 이산화탄소 6분자가 들어가야 포도당 1분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탄소 들어오면 다시 정리합니다. RUBP랑 결합을 해서 6탄소 화합물 한번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3PG가 최초 생성물, 그 다음에는 뭐 생겨요? BPGA가 생길 때 이 ATP 6개 쓰고 BPGA가 그 다음에는 NADPH 6개를 흡수를 해서 뭘로 바뀌어요? PGAL 6개로 바뀌어요. PGAL 하나 빠지고 5개를 RUBP로 환원시키는데 ATP 3개를 다시 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것처럼 그리고 이때 탄소 고정 과정에서 루비스코라고 하는 효소가 쓰여서 얘랑 얘를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산화탄소 공급이 차단이 되면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RUBP가 얘랑 결합을 해야 되는데 결합을 못 하지 않습? 그러니까 RUBP가 어떻게 돼요? 농도가 높아져요. 그럼 얘는 높아지고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가 들어와서 얘가 만들어져야 3PG가 만들어지는데 이산화탄소 공급이 안 되면 얘가 최초 생성물이니까 얘는 농도가 낮아지고 얘는 결합할 물질이 없으니까 RUBP는 농도가 올라가는 이런 과정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과정을 잘 봐야 돼. 이산화탄소는 공급이 돼. 그리고 빛이 차단이 되면 이산화탄소가 공급이 되면은 누구까지는 만들어지냐면 3PG까지는 만들어지는데 ATP랑 명반응이 안 일어나면 ATP랑 NADPH의 공급이 안 만들어지니까 일시적으로 어떻게 돼요? 3PG는 농도가 높아져요. 그런데 3PG에서 얘로 못 가지. 결국에는 이 과정이 안 일어나니까 얘가 안 만들어지면 얘도 안 나오고 얘도 안 나오니까 RUBP가 줄어들죠, 결국에. 그리고 결합까지는 했으니까 얘를 소비는 했는데 재생이 안 되니까 따라서 이산화탄소는 공급되고 빛이 차단되면
누구는 3PG는 늘어나는데 RUBP는 낮아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알겠죠? 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탄소 고정 과정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준다라고 하면 포도당 한 분자가 합성이 될 때 켈빈 회로에서 이산화탄소 6분자가 고정이 되고요. 이게 이산화탄소 3CO2가 들어갈 때마다 ATP가 몇 개 했어요? 처음에 6개, 나중에 3개 해서 총 9개의 ATP를 한 번 사이클링해서 쓰는 건데 6분자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의 2배가 되니까 18분자가 만들어지고 한 사이클링에서 들어가는 NADPH가 6 NADPH가 들어가게 되는데 포도당 한 분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6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야 되니까 12개의 NADPH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사이클링에 들어가는 것과 그 다음에는 포도당 한 분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들어가는 양을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2배만큼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산화탄소 6개랑 12개의 NADPH랑 12H 플러스 이게 같이 붙어 다니는 거야. 12개 NADPH가 들어가고 18ATP가 들어가면 포도당 하나 6H2O 그 다음에는 제가 산화가 돼 버렸기 때문에 12NADPH가 나와요. 그래야 얘가 다시 어디로 가서 명반응으로 가서 명반응에서 비순환적 광인산화 과정에서 수소를 결합해서 가져나오는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명반응하고 탄소 고정 사이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탄소 고정 반응에서 ATP랑 NADPH를 공급을 해주려면 명반응이 기속적으로 일어나야 암반응에 공급을 해주고 탄소 고정 과정으로 얘를 쓴 ADP랑 NADP 플러스가 명반응이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야 얘네들이 생성물을 만들 수가 있겠죠. 얘네들이 무한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이클링을 돈다는 소리는 만들어주면 누가 쓰고 그 쓴 산물을 다시 갖고 들어오는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호흡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광합성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효소는 제한적이고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누군가 소비를 해주고 또 전자를 최종적으로 다 에너지가 떨궈진 전자는 누가 또 받아줘야지. 결국에는 또 새로운 전자가 나오고 전자의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ATP를 만들고 하는 인산화 과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 거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고 탄소 몇 개고 그 다음에 각각 몇 분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포도당 한 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인지 아니면 칼빈 회로가 한 번 돌아가는 과정인지를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까딱하면은 숫자 하나 때문에 문제가 틀려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구분을 잘 해서 의미 없이 외우지 말고 전체적으로 흐름을 봐가면서 외워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앞에서 광합성을 다 배웠고 명반응, 암반응까지 배웠고 이제 광합성하고 앞에서 나왔던 세포호흡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자, 광합성이나 세포호흡이나 둘 다 에너지 대사에 해당이 되고 공통점은 일단은 둘 다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죠? 동화작용, 이화작용에 해당이 되니까 당연히 효소의 촉매작용으로 바로 이 두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전자가 갖고 있는 전자 전달과 화학적 삼투로 인해서 ATP가 합성이 되죠. 그렇죠? 이 전자 전달 과정에서 이 전자 전달 효소들이 능동 수송을 하는 것도 둘이 공통점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전자 전달 과정 자체가 바로 뭐에 해당이 돼요? 전자를 주고 받는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니까 환원 반응에 해당이 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ATP가 둘 다 합성이 됩니다. 세포 과정에서는 당연히 ATP가 나오는 걸 알고 있었겠지만 광합성 과정에서도 ATP가 합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다만 광합성은 ATP의 순생산은 0이죠. 네, 스스로 다 써버리니까. TCA 회로와 탄소 고정 반응이 진행될 때 탄소수가 변한다. 이 과정에서 탈탄산 효소가
관여를 하게 되고, 또 이 과정에서 탈수소 효소도, 그죠? 관여를 해서 수소수도 변합니다. 자,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 그 다음에 얘는 세포질하고 마이토콘드리아. 세포질에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바로 해당 과정을 통한 무기호흡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바로 산소가 필요한 유기호흡 과정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동화작용, 이화작용.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바뀌고, 유기물의 화학에너지가 ATP에 저장된 화학에너지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에너지 전자랑 결합하는 조효소가, 광합성은 NADP 플러스가, 그 다음에는 NAD 플러스, 세포호흡은 FAD가 받게 되죠. 그리고 둘 다 한 분자당 전자 몇 개씩을 받아요? 예, 다 둘 다 두 개씩을, 예, 아이고, 왜 플러스야? 자, 두 개씩을 받게 되는 상황에, 그죠? 두 개씩을 받게 되죠. 그리고 수소, 원자 두 개랑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TP는 주로 탄소 고정 반응에 사용이 되고, 얘는 다양한 생명 활동에 바로 ATP를 사용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광합성하고 세포호흡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빛에너지에 의한 명반응, 그 다음에 명반응에서 전자가 고에너지 전자가 나와서 어디로 칼빈회로로 들어가면서 칼빈회로에서 포도당을 합성을 하게 되고, ATP가 나오는 과정이 어디서만 나와요? 명반응에서만 생성이 됩니다. 그쵸? 이때 명반응에서만 바로 ATP가 나오게 되고, 다음에 세포호흡에서는 ATP가 나오는 과정이 총 3과정에서 나와요. 즉 밖에서 해당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TCA 회로를 통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전자 전달기를 통해서 3군데에서 ATP가 나오죠. 그리고 해당 과정, 그 다음에는 TCA 회로에서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전자 전달기에서는 바로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전자 전달, 수소 전달 조효소들의 종류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전체적 개요를 통해서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광합성과 세포호흡의 전자 전달계를 비교를 해주면, 일단 엽록체하고 마이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계에서는, 뒤에서 이건 좀 더 자세히 할게요. 전자는 연속적인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 그러니까 전자를 전자 전달 효소들이 주고받고 하는 연속적인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단계적으로 방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바로 막을 경계로 해서, 막이 엽록체 같은 경우에는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요? 이 그라나 막하고 스트로마 사이에 막을 경계로 하고, 세포호흡의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내막하고 막간 사이 공간을 경계로 해서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만들어주고, 이 농도 기울기를 만들어줘서 화학삼투가 어디 ATP 합성 효소를 통과하면서 이때 ATP가 합성이 되는 거는 둘 다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만들고 전자 가진 에너지로 이 농도 기울기에 의한 화학적 삼투로 ATP를 합성을 하는 건 공통점인데, 차이점은 광합성의 광인산화에서는 물로부터 전자를 공급을 받지만, 세포호흡의 산화적 인산화에서는 누구로부터? NADH와 FADH2로부터 전자를 공급을 받고, 얘네들은 결국에 누구한테서 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얘는 해당 과정에서 오는 거고, TCA 회로하고 얘도 TCA 회로에서 오게 되는 게 조금 다르죠. 엽록체의 타이라코이드 막에서 전자는 전자 최종 수용체가 NADP 플러스에 의해서 비순환적으로 흐르기도 하고, 광계와 전자 전달계 사이를 순환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비순환적 광 인산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NADP, H도 생기고 ATP도 생기는데, 순환적 광 인산화에서는 ATP만 합성이 되죠. 마이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전자는 최종 수용체인 산소에 의해서 비순환적으로 흐르기만 한다. 그러니까 이 광합성에서는 전자가 순환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세포에서는
비순환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아예 돌아오지 않고 뭘로 방출이 돼버립니까? 물의 형태로 방출이 돼버리죠. 자, 그러면 광합성 관련 과학사 보면은 헐몬트가 건조한 흙을 화분에 넣고 어린 버드나무를 심은 뒤 윗부분을 판자로 덮고 물만 주며 길렀대요. 5년 후에 나무의 무게는 약 74kg 증가했지만 흙은 0.06kg만 줄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흙에서 양분을 얻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물만으로 자란다. 뭐 이 당시는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도 있겠죠. 꽤나 과학적인 실험을 한 거죠. 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저건 유명하죠. 밀폐된 유리종 속에 생쥐만 넣어두면 생쥐가 금방 죽지만 생쥐와 식물을 함께 넣어두면은 생쥐가 죽지 않는다. 왜? 과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발생시키는 건데 이 당시는 식물은 동물의 호흡으로 오염된 공기를 정화를 한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산소에 의한 호흡이 아니라 공기가 동물이 호흡을 하면 지저분해지고 그 공기를 정화를 했기 때문에 생쥐가 더 오래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죽었으면 이렇게 천사 하나 해줘야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잉겐하우스는 유리종 속에 식물과 생쥐를 함께 놓고 빛이 있는 곳에 두면 조금 더 과학적이다. 그치? 빛이 있는 곳에 두면은 식물하고 생쥐가 모두 살지만 빛이 없는 곳에 두면은 다 죽는다. 따라서 식물은 빛이 있어야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식물은 반드시 빛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관계를 알아낸 거고, 그 다음에 소시르는 일정 비율로 조성된 공기가 들어있는 용기 속에 식물을 넣고 빛을 비추면서 기른 뒤 공기 조성 변화랑 식물의 무게를 조사했대요. 그 결과 공기 중에 CO2는 감소하고 산소는 증가했고 식물의 무게가 증가한 양이 줄어든 이산화탄소의 양보다는 좀 더 컸다. 자, 따라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가죠. 시대가 좀 더 흐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식물의 탄소 공급은 결국에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고 식물의 무게 증가량이 이산화탄소의 증가량보다 큰 것은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물도 흡수를 했기 때문이다. 즉 광합성에 필요한 산물이 CO2와 물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왔어요. 빛이 필요한 걸 밝혔고 그 다음에는 CO2하고 물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작스가 식물의 잎 일부분을 가리고 빛을 비춘 다음에 이거는 중학교 때 여러분 했었던 실험이죠.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지만 빛을 받는 부분만 녹말이 검출됐고 이 부분에 있는 엽록체의 녹말 알갱이가 컸다. 즉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해서 탄수화물, 이제 생성물이 뭔지도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빛이 필요함을 알아냈고 그 다음에는 재료가 뭔지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필요함을 알아냈고 그 다음에 생성물이 뭔지 알아냈고 아노는 엽록체 추출물에 ADP와 인산을 넣고 빛을 비추었더니만 무기인산의 양이 줄어들면서 ATP가 합성이 되었다. 즉 엽록체는 ATP를 합성을 한다. 여기까지 온 거죠. 광인산화 과정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아겐도프의 실험을 통해서 우리 앞에서 했던 뭐예요? 이 화학적 삼투가 일어나서 ATP가 합성이 되고 빛이 직접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결국에는 빛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물질들 또는 빛의 에너지가 뭐를 하는데 바로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구나 하는 과정까지 순차적으로 알아보게 된 거다라고 이제 과학성의 역사를 지금 알아봤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비법 특강에서 광합성하고 세포호흡의 전자 전달계를 비교를 해주면 일단은 전자 전달계는 어디에 있어요?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내막 안쪽에 있는 그라나를 이루고 있는 타이라코이드 막에 바로 전자 전달계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마이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내막에 전자 전달계가 존재를 하게 돼요. 자, 타이라코이드 내부에서 보면은 관계가 있고 관계 2하고 관계 1이 있고 관계와 관계 사이에는 뭐가 존재합니까? 이렇게 최초 1차 전자 전달 효소와 중간중간에 전자 전달 효소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ATP 합성 효소가 존재를 하고, 여기서 이제 마이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내막에 이렇게 전자 전달 효소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수소이온이 능동수송해가는 최종 목적지가 바로 여기는 타이라코이드 막이고 스트로마죠. 스트로마 쪽에 수소이온의 농도를 높여서 pH를 낮춰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바로 어디에서 이 막간 사이 공간에 수소이온의 농도를 높여서 pH를 낮춰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학적 삼투가 일어나는 방향을 잘 봐야 되겠죠. 엽록체에서는 전자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건 결국에는 물이 광분해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전자예요. 그렇죠? 광분해 과정에서 광분해 과정에서 나오는 전자가 비순환적 광인산화가 일어날 때 누구한테? 바로 관계 E한테 전자를 해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이 해당 과정이나 TCA 회로에서 생긴 NADH, FAD, H2가 전자를 줍니다. 최종 전자 수용체는 결국에는 여기서는 떨어져 나온 전자를 NADP 플러스가 전자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NADP H가 생성이 되고, 얘는 누구한테로 갑니까? NADPH가 돼서 칼빈 회로로 이동을 해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산소가 최종적으로 전자를 받아서 이렇게 수소이온하고 산소하고 전자가 결합을 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물이 생성이 돼요. 전자는 비순환적으로도 일어나고 순환적으로도 일어나게 되고,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비순환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이동을 해서 막 밖으로 방출이 되죠. 수소의 능동 수송 방향은 이게 중요해요. 스트로마에서 타이라코이드막 내부로, 이거 선생님 잘못 썼다. 이거 여기가 스트로마가 pH가 높고 여기가 pH가 낮은 거죠. 왜냐면은 스트로마에서 타이라코이드막 내부로 수소를 능동 수송시키고, 타이라코이드막 내부에서 스트로마 쪽으로 화학적 삼투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스트로마에서 타이라코이드막 내부로 가기 때문에 타이라코이드막 내부의 pH의 농도가 높아지니까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아지니까 pH가 낮아지는 거고, 여기서는 어디에서 바탕질에서 막간 사이 공간 쪽으로 바로 수소이온을 빼주기 때문에 막간 사이 공간의 pH 농도가 높아진다.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pH가 낮아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동 방향 잘 봐야 돼요. 어디에서 어디로?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내부로, 그 다음에 얘는 어디에서? 바탕질에서 막간 사이 공간으로. 그래서 수소이온의 확산 방향은 둘 다 반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ATP가 합성되는 장소는 실제로 어디에서 일어난다? 수소이온이 통과를 해온 스트로마 쪽에서 ATP가 합성이 되고, 이 녀석은 어디에서? 바로 바탕질에서 바로 ATP가 합성이 된다. 이건 앞 과정에서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광합성하고 세포호흡은 둘 다 화학적 삼투의 과정을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ATP가 합성이 되는데, ATP를 합성하는 과정이 비슷하긴 하지만은 어느 쪽에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고, 그 다음에는 수소이온이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전자를 주는 애라든가 최종 전자 수용체라든가 전자의 흐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그래서 광합성하고 세포호흡 과정에서 최종 전자 수용체는 각각 무엇이냐?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광합성에서는 누가 받아요? NADP 플러스가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세포 호흡 과정에서는 산소가 최종 전자 수용체가 되죠. 그래서 광합성 과정에서 얘가 전자를 받아서 뭘로 변해요? NADP, H 이 상태로 변하게 되는 거고, 산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개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봅시다. 광합성의 탄소 고정 반응, 즉 안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O, X, X, X예요. 자, 스트로마에서 일어난다. 맞죠? 전자 전달계를 거쳐서 ATP가 생성되는 과정은 명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그죠?
명반응의 산물인 ATP와 NADH를 이용을 한다. NADH가 아니라 NADPH예요. 낚이지 마요, 여러분들. 조심해요. CO2를 산화하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환원을 해서 포도당을 합성을 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켈빈회로에 대한 설명이래요. 이산화탄소가 고정돼서 최초로 생성되는 물질은 3PG예요. 3PG가 PGAL로 환원이 될 때 명반응의 산물인 ATP하고 누가 NADPH가 사용이 됩니다. 자, 켈빈회로에서 만들어지는 탄소화합물 중에서 PGAL, 그쵸? 요게 두 개가 포도당 한 분자로 결국에는 변하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PGAL이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광합성과 세포호흡에 대한 설명에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 광합성에서는 광인산화에 의해서 ATP가 합성이 되고 세포호흡에서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와 산화적 인산화에 의해서 그죠? ATP가 합성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엽록체와 마이토콘드리아의 전자전달계랑 ATP 합성 과정을 나타냈대요. 기억부터 리을은 스트로마, 막사이 공간, 타이라코이드 내부, 마이토콘드리아의 바탕지를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지금 타이라코이드 막으로 나와 있고 여기가 ATP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여기로 나가니까 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타이라코이드 내부죠. 그렇죠? 타이라코이드 내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은 뭐가 되는 겁니까? 스트로마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니은 어디 갔니? 니은은 마이토콘드리아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니은이 수소가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막간사이 공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탕질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전자 전달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 가하고 나중에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은 곳, 그러면 전자 전달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 가하고 나중에서 그러면은 수소이온이 여기서 전자 전달기를 통해서 이쪽으로 가니까 타이라코이드 막 내부의 수소이온의 농도가 올라가서 pH가 낮아지게 되는 결론에 도달을 하겠죠. 그러니까 pH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은 곳은 어디다? 가가 더 높다. 그리고 이 둘 중에는 어디가 높아요? 니은이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